다른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는데 나는 반응이 빨리 온다. 그래서 뭐 메시껍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박동수가 빨라지고. 왜 심박동수가 빨라지냐? 혈관이 확장되니까 심장에서는 피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술도 분수껏 마셔야 돼요. 본인의 주량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한도 이상은 마시면 안 돼요. 생물학적 본능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요. 술은 발명품이라기보다는 발견한 거죠. 포도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 포도가 발효해서 생기는 그 성분 중에 하나가 에탄올인데, 그 에탄올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술은 에탄올 1% 이상 함유된 음료를 술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연히 발견되었을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포도, 또 어느 지역에서는 또 다른 과일, 또 어느 지역에서는 곡류, 이런 것들이 발효되는 과정에 이 에탄올이 함유된 음료를 발견하고 그걸 마셨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술 마셨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기억해서 조금씩 다른 형태로 개발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과 함께 발전해온 게 술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자꾸 마시면, 그 마시는 사람들은 마시면 잘 아는 것처럼 알코올에 중독되게 되고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는데, 술을 자꾸 계속 더 마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유전자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오랜 그 세대를 거치면서 그 유전자에 술과 연관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술에 민감하거나 또는 술에 의존하거나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알코올 중독이 아무나 알코올 중독이 되진 않아요. 우리 유전자에 원래 술을 좋아하는 유전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술을 반복적으로 마시는 과정 중에 우리 유전자가 변해서 술을 더 마시게 하는, 그래서 유전자의 변질에 의해서 술을 더 좋아하게 하는 경향으로 바뀌었을 수는 있습니다. 음주 문화를 논하기 전에 술이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원래 술은 주로 곡주였어요. 발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술은 에탄올 농도가 16% 이상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알코올을 못 만들어요. 알코올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 원료가 있어도. 그런데 우리 뭐 지금 소주나 이런 거 보면, 또는 위스키 이런 거 보면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건 술에 있는 알코올을 정제해서 그걸 농축시킨 거예요. 몽고가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잖아요. 그 기술들을 몽고가 체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주, 고순도의 그 알코올이 들어있는 술을 주조하는 그런 지역들은 몽골 군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에요. 몽골 군이 상주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술의 역사는 사실은 서양에 비해서 많이 늦어져 있죠.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술의 문화가 완전히 달라져요. 고려시대 때까지는 사람들이 술을 마셨지만, 그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문화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오면 주도라고 들어봤죠. 주도. 네. 술 마시는데도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고 예절이 있고 절제가 있고, 그냥 술을 그냥 너 한 잔 마셔 나 한 잔 마셔 이렇게 막 마시는 게 아니고, 한시를 지어 식구 한절을 읊고 술을 마시고, 그 식구에 제대로 대접을 못하면 벌주를 마시고, 양반 사회에서는 술이 항상 뭐와 같이 다녔냐? 예술과 문화와 함께 동반해서 술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조선의 술 문화가 형성되었죠.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곡식으로 술을 만드는 걸 허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법으로 금했어요. 먹을 쌀도 부족한데, 먹을 곡식도 부족한데 그걸로 술을 만들면 되겠느냐? 그렇다고 그걸 엄격하게 규제하지도 않았어요. 공장, 술도가 이런 거를 허용하지는 않았어요. 술을 만드는 술도가가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술이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졌지만, 또 집이나 뭐 주막 이런 데서 만드는 거고,
그걸 대량 생산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거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화가 술을 많이 마시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술은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술이 귀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은 하되 예술 또는 문화와 연결시켜서 이게 발전을 시켜왔죠. 그리고 고급 소주라고 하는, 현재 우리나라 술 중에 고급 소주라고 하는 건 고려시대 이후에, 몽골 침략 이후에 그런 그 술 제조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맞습니다. 예, 술도 일종의 약이에요. 에탄올이라고 하는 성분이 뇌로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데 기름에도 잘 녹고 물에도 잘 녹고, 술하고 물하고 타면은 그게 술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기름하고도 아주 잘 섞여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머물러 있으려면 물에 잘 녹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에 녹지만 막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하고도 잘 섞여서 기름도 잘 통과해야 돼요. 지방층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뇌로 가려면 반드시 두꺼운 지방층을 통과해야만 뇌로 갈 수 있어요. 그 층이 뭐냐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그래서 혈액, 뇌 사이에 있는 장벽, 관문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셔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술을 빈속에 소주를 한 잔 쫙 마시면 그게 5분이면 뇌에서 느낌이 와요. 그만큼 우리가 마신 게 바로 뇌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뇌에 있는 신경에 가서 작용을 하겠죠. 세포막에 이상을 줘서 그 세포막에 있는 분자들의 기능을 바꿔요. 분자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제 반응이에요. 신경을 억제시키는 거죠. 근데 억제시키는데 두 가지 형태의 억제성 신경도 억제하고 흥분성 신경도 억제해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이렇게 조는 거예요. 사람이 가라앉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이 막 많아지죠. 자제하게 하는 신경을 억제하니까 자제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런데 정신의 흐름, 사고, 기억, 학습 이런 것도 다 변화가 되거든요. 에탄올에 의해서. 일부 억제된 곳, 억제가 덜 된 곳, 이래서 신경의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신경의 흐름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술을 아주 많이 마셔버리면 그게 뭐가 일어나는지 기억 자체가 안 돼요. 그건 전반적으로 다 억제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적절하게 억제가 일어나면 즐거운 반응으로 나타나고, 술 마시면 즐거워지잖아요. 즐거움으로도 나타나고, 술 마시면 생각도 말이 많아지는 것처럼 생각도 많아지는 거죠. 아주 많이 마시지 않았을 때는 그 많아졌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뇌신경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뇌신경 흐름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게 표출되는 건 생각이나 행동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에탄올을 대사시킬 수 있는 효소가 주로 간에 있고 또 위에 있고 다른 장기에도 조금씩 있어요. 그 대사를 시키는 효소의 발현 정도가 사람마다 차이가 많아요. 특히 아시아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서, 코커서스인 백인들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알코올 대사능이 떨어져요. 그 활동은 뭐에 기초하느냐? 유전자에 기초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체질이잖아요. 혈관이 확장되면 얼굴이 붉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 피부가 벌겋게 보이는 거거든요. 붉게 보이는 거거든요. 대사를 잘 시키는 사람은 그런 확장작용을 충분히 일으키기도 전에 대사를 시켜버리니까 그 작용이 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정신의 활성이나 혈관의 활성이나 기본적으로는 평형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의 반응이 빨리 나타나는 사람은 정신에도 그만큼 반응이 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냐? 아, 나는 알코올 대사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술을 적게 마셔야 된다. 마시더라도 적게 마셔야 된다. 때로는 전혀 마시면 안 된다. 가끔 그런 기사들이 있었죠.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는데 신입생 환영회 갔다가 술 마시고 사망하는 경우. 그러니까 알코올 대사능이 좋은지 알코올 대사능이 약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술을 한 병, 두 병 마셨어. 소주 두 병이 치사량인 사람이 소주 두 병을 갑자기 마셨으니 위험하죠. 대사 능력에 따라서 소위 주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술을 대사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1시간에 맥주 한 잔 정도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는데 나는 반응이 빨리 온다. 그래서 뭐 매시 꺾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박동수가 빨라지고. 왜 심박동수가 빨라지냐? 혈관이 확장되니까 심장에서는 피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술도 분수껏 마셔야 돼요. 본인의 주량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한도 이상은 마시면 안 돼요. 앞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에탄올은 대사돼서 몸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술 마셨을 때 불편해지는 느낌들은 대부분 아세트알데히드예요. 보통은 에탄올이 대사돼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되면 바로 아세테이트로 대사돼서 아세테이트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많이 마시면 효소가 그걸 다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처리를 빨리빨리 못하니까 아세트알데히드가 쌓이게 되고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소위 숙취 반응들을 나타내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빨리 대사시켜야죠. 그리고 배출시켜야죠. 몸 밖으로 빨리 나와야 에탄올이 주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빨리 빠져나오게 하느냐? 대사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알코올은 휘발성 물질이에요. 어제 저녁에 마신 술인데 아침에 입에서 술 냄새 나는 걸 느껴본 적이 있죠. 그건 입안에 아직도 술이 남아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숨 쉴 때마다 기화된 알코올이 숨 쉴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빨리 빠져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면 빨리 빠져나오겠죠. 호흡 속도를 증가시키면 빨리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술 마시면 어떤 사람들은 뛰어요. 숙취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뛰면 호흡 속도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환기 속도가 증가해요. 마치 창문을 열어놓고 공기가 막 순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빠져나가는 거죠, 술이. 또 체온을 올리면 빨라져요. 그래서 사우나 같은 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체온을 올려주니까 신진대사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생리 반응을 변화시켜서 우리 몸의 생리 반응을 변화시켜서 빨리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대사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숙취 해소제들이에요. 헛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사 활성을 증가시켜요. 술을 빨리빨리 분해시키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대사 속도가 증가하니까 에탄올 함량이 혈중 농도가 떨어지고 아세트알데히드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서 그 숙취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되는 거죠. 어느 나라 가면은 우유를 마셔라 그러고 어디를 가면은 꿀물을 타서 마시라 그러고. 그런데 그런 숙취 해소 방법이 알코올을 빨리 몸 밖으로 배출시키려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에탄올이 우리 신경에 주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탄올 알데히드가 하는 작용 중에 하나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몸 안에서 불필요한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덜 일어나게 하고 활성산소가 덜 만들어지게 하면 술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독소들로부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작용이 있냐면 술을 마시면 비타민 B1 결핍이 생겨요. 심각한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게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반복되면 마치 치매를 앓는 것처럼 뇌에 변질이 일어나요. 그래서 술을 마셨을 때 꼭 복용해야 되는 비타민 중에 하나는 치아민, 비타민 B1이에요. 그러니까 대사를 빨리 해서 헛개 같은 걸로 대사를 빨리 해서 술을 제거하는 그런 숙취 해소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치아민이에요. 머리 아프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잖아요.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진통제는 매우 위험합니다. 간이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타이레놀도 간독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간이 치명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 부전 때문에
사망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셨을 때 약을 복용하는 건 매우 조심해야 돼요. 숙취 반응과 연관돼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알코올 중독자들이 꽤 있었어요. 술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디설피람이라고 하는 약을 썼었어요. 이게 몰래 그 부인들이 남편의 국에다가 타는 약이에요. 디설피람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아세테이트가 되는 거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술은 다 아세트알데하이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국과 함께 술을 마셨어. 그랬더니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불쾌감과 두통, 메스꺼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에 있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내 몸이 술을 안 받는구나. 그걸 한 2번 경험하면 이제 술을 끊어야 되겠다. 금주를 유도하는데 사용하는 물질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금주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한테 미리 공지하고 디설피람을 먹여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겁나서 술을 못 먹어. 술만 먹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금주 보조제로 디설피람이라고 하는 약이 사용되었어요. 폭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근거가 좀 약합니다. 폭음은 과학적으로 알코올 혈중 농도가 0.08% 이상 되었을 때 폭음했다 라고 평가를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러니까 혈중 농도가 중요한 거예요. 혈중 농도에 의해서 그 알코올의 작용 강도가 달라지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대사능이 좋아가지고 1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소주 2병을 마셨는데 0.08%까지 안 올라가요. 들어오는 족족 대사를 시켜버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소주 1병 전에도 0.08%에 도달해요. 대사 활성이 낮으니까. 그리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낮습니다. 소주 1병 정도에 소주 7잔 이상 되면 보통 사람은 0.08%를 넘어가요. 30분 안에 그 소주 1병을 마셨다. 그럼 그거 폭음이에요. 근데 여성은 40g만 넘어가도 0.08%에 도달돼요. 왜? 대사 효능이 떨어지니까. 한 5잔, 소주 5잔 정도 마시면 폭음에 해당할 수도 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기준은 뭘로 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로 한다. 에탄올이 위에도 있고 간에도 있는데 간이 주죠. 간의 효소 활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런데 여성과 남성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위에 분포하는 알코올 대사 효소가 남성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알코올 대사를 훨씬 잘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어디냐? 간이에요. 간에는 알코올 디하이드로지네이즈뿐만 아니라 사이토크롬 효소, 그건 알코올만 대사하는 게 아니라 생체 내에 있는 다른 물질 또는 약 이런 것들 대사시키는 효소이기도 해요. 저농도에서는 알코올 디하이드로지네이즈가 대사 효소 역할을 주로 하고, 그 대사 효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농도가 높아지면 이 CYP가 작동을 해줘요. 그런데 이 대사 효소 활성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간이 먼저 공격을 받는 이유는 실제로는 위나 장이 먼저 공격을 받죠. 처음 접하는 게 뭐예요? 위예요. 위 점막에 점액질을 녹여버리고 위 점막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속이 쓰리죠. 아주 빠른 속도로 흡수되니까 흡수된 위나 소장에서 흡수된 모든 알코올은 다 어디로 가느냐? 바로 다 간으로 가요. 그러니까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거니까 1차적으로 공격받는 곳이 간이에요. 근데 간에는 이 대사 효소들이 대사를 시키는데 그걸 다 대사시키지 못할 만큼 많이 마시면 누가 타격을 먼저 받겠어요? 간에 있는 세포들이 먼저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차적으로 공격받는 게 이 소화기, 위나 십이지장이지만 거기서는 빠른 속도로 흡수돼서 간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위 십이지장과 동시에 간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 독성, 간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이때 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간이 에탄올을 대사시키는 대사능은 약 7ml, 한 잔 정도, 1시간에 한 잔, 맥주 한 잔 정도 대사시킬 수 있대요. 기껏해야 10mg 이하를 간이 대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술 마시는 사람 없잖아요. 1시간이면 맥주 한 병 마시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간이 대사시킬 수 있는 영양을 벗어나서 들어오는 것들로부터는 다 독성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을 계산하면 내가 4시간 동안 마실 양이 얼마 정도 되는가. 몸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간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마실 수 있는 한계 범위가 어딘지.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술잔은 그 한 잔을 마셨을 때 뇌에 느낌이 오도록 하는 정도를 가지고 술잔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위스키 잔은 적고 포도주 잔은 크잖아요. 포도주 잔이 아주 크지만 포도주 잔에 가득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그 한 잔을 마셨을 때 우리가 술을 마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이에요. 포도주로 치면 포도주는 보통 13%에서 16%, 뭐 적게는 12%짜리도 있지만 그렇게 그런 정도예요. 그걸 한 잔 마시면 그걸 연구를 했어요. 조사 연구를 했더니 술은 반응에 있어서 U자형을 그리는, 술을 안 마시는 것보다, 전혀 안 마시는 것보다 조금 마시면 오히려 좀 도움이 된다. 그런데 요즘은 U자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L자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낮은 내려갈 때는 낮게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는 높이 올라가도록 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전혀 안 마시는 것보다는 몸에 끼치는 해가 조금 마시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로운 정도를 보면 술을 한 잔 정도 마셨을 때 안 마셨을 때보다 덜 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혈관 확장, 그 다음 혈전 생성 방지, 정신적 건강. 이게 조금 릴렉스 되잖아요, 술 마시면. 그런 것들이 일으키는 양이 어느 정도냐? 그게 한 잔이라는 거예요. 소주 한 잔, 와인 한 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을 지나가면 급격히 해로운 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적은 양의 와인 한 잔을 마시면 혈압이 떨어지는데 많이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리고 혈전 생성이 더 증가해요.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이런 해로운 반응으로 바뀌는 거예요. 양이 많아지면. 그 한계를 정할 때 예전에는 2잔이라고 했었는데 요즘 1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잔 마시고 그만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다음 또 왜 포도주냐? 포도주에는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요. 포도에 있는 것 중에 알코올의 장을 녹는 것들이 거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다른 술에 비해서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건강의 이점들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실제로 중세시대, 고대나 중세시대는 포도주를 약으로 썼었어요. 그러나 그걸 양을 증가시키면 해로운 정도가 훨씬 더 강하다. 그 밸런스가 중요한데 해가 더 커진다. 건강을 위해서 마시겠다라고 핑계를 대시려면 한 잔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이게 리바운드 현상과 연관되어 있는데, 술이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에탄올에 의해서 일어났던 긍정적인 반응들을 술을 한 잔 정도 회장하면서 소주 한 병 마시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가벼운 술 한두 잔이 우리가 느끼는 느낌으로 내 몸을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결국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간에는 부담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느낌으로는 술의 숙취에 의해서 발생된 불쾌감들을 완화하는데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양이 많아지면 그 위험도는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숙취를 술로 풀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죠. 소주 한 병에 칼로리가 약 400kcal 되거든요. 400kcal면 적은 버거 하나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과학 칼로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술을 마실 때 안주 또 먹잖아요. 칼로리 과다가 생기는 거죠. 칼로리가 넘치면 지방으로 저장돼요. 그 지방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비만도 생기지만 지방간도 만들고 고지혈증도 발생시키고, 어쨌든 에탄올이 400kcal 정도 된다. 소주 한 병을 먹으려면 본인이 섭취하는 칼로리를 그만큼 줄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이제 에탄올의 작용 중에 하나가
억제작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억제작용의 표출형이 뭐냐면 진정, 졸리움, 수면이에요. 많이 마시면 다 자게 돼 있어요. 그런데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려고 해요. 알코올에 의해서 진정, 수면 작용이 일어났으면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자면 빨리 깹니다. 그걸 우리가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그래요. 술에 의해서 진정과 수면이 유도됐어. 그럼 우리 뇌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항상성 원리에 의해서 평상시 누리던 수면보다 더 빨리 깨게 돼. 그런데 뇌가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알코올이 들어오면 자. 그럼 자꾸 그게 반복되면 알코올이 안 들어오면 잠을 잘 못 자. 알코올성 수면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반복되면 알코올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옮겨가느냐? 수면제 복용으로 옮겨가요. 에탄올은 어쩌다 한번 아주 지나친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다른 방법을 고안할 수 없을 때 그렇다고 수면제를 먹기에는 부담스러울 때 포도주 한 잔으로 수면을 유도할 수는 있어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 의존이 생기고 술 없이는 잠을 잘 수 없게 되고 약물로 잠을 유도하는 상태까지 발전하게 되죠. 명심할 건 술을 마셨을 때 잠은 일단 시간적으로 수면 시간이 짧아져요. 그리고 그 술에 의해서 발생되는 다른 작용 때문에 수면의 질에 방해를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수면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에탄올의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체온 조절 중추를 마비시켜버려요. 추우면 떨림 현상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열을 발생하거든요. 그 느낌을 갖게 하고. 그런데 에탄올은 그런 작용을 없애버려요. 근데 추운 겨울에 술을 마셨어?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버렸어. 그것도 거리에서. 그럼 체온 조절 중추가 작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온이 떨어져. 체온이 떨어지니까 동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술 마셔서 잠에 빠지면 동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에탄올이 체온 조절 중추를 망가뜨리니까. 칼로리가 적어져서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추운 날씨 겨울에 술을 마셔서 잠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인데요. 술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술을 마셨을 때 예의나 도덕, 태도, 절제 이런 걸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억제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 그걸 마음대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동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반복되면 뇌신경이 그렇게 작동을 해요. 술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런 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술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게 이거기 때문에 본인이 기대하던 거를 반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응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술을 통해서 습관화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습관화는 단순히 그냥 내 행동의 습관화가 아니라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내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적당한 음주로 그게 발생이 되었는데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게 발생이 안 돼요. 그럼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포금하게 되고. 이러면 그때는 그 반응이 배가 돼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더 비정상화가 가속화돼요. 그 비정상화가 가속화된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술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음주 문화가 있죠. 없는 건 아닌데 그걸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와인 한 잔 정도를 마시는 건 도움이 더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에. 그걸 자제할 수 있느냐예요. 술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와인 한 잔의 효과를 얻을 만한 것들은 훨씬 많아요. 술에 들이는 돈과 정성을 가지면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레크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 돈으로 다른 걸 하면 술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만큼 얻을 것들이 많다는 거죠. 꼭 술을 마셔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관계 속에서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 술을 마셔야 된다면 아주 적은 양을 마시면 좋겠다는 거죠. 긍정적인 효과 범위 내에서 술을 절제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적절한 양. 적절한 양이 얼마냐?
그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적절한 양에 의해서는 면역력이 강화될 수 있어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면역력이 활성화되죠. 그런데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면역력이 약화돼요. 실제로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지고 범위가 있다. 에탄올 용량 의존적이다. 그 범위를 유전자 기술이 발달되면서 각 개인들의 맞춤형의 그 양이 다 정해질 거예요.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그 기술들이 상용화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내가 나에게 맞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범위 내에서 면역 기능이 강화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술 마시는 사람과 술 안 마시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술 마시는 사람이 면역력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얼마나 자제하면서 마셔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간 대사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술이 자꾸 자극을 하니까 에탄올이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간에 있는 효소가 자꾸 들어오네. 그러면 내가 간에서 술을 대사시킬 수 있는 대사 능력을 높여놔야 되겠네. 그리고 대사 효소가 활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엔자임 인덕션이라고 그러는데 효소 유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효소가 유도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에탄올이 가서 작용하는 표적이 있는데 그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 반응이 민감도가 떨어진 거죠. 이건 더 위험한 거예요. 민감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더 많은 양의 에탄올이 와야만 그런 반응을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알코올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한 게 아니에요. 알코올의 독성은 여전한데 알코올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던 반응을 느끼는 느낌이 둔감해진 거예요. 대사효소가 유도됐다 그래서 좋으냐? 그것도 좋지 않아요. 그 대사효소가 유도되면 그 대사효소에 의해서 그 다음 2차 반응으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산화 스트레스가 더 강화돼요.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독성 반응도 더 증가하는 거예요.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죠. 술이 위험 요소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술이 안전한 물질이 아니잖아요. 술이 위험한 요소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우리 문화에 지금은 다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지나친 위험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도 필요하고 사회적 인식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한 거죠. 결국 술을 마셔서 생기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술을 마셔서 생기는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 피해를 누가 지고 있냐? 사회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부가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금지시켰을 때 사회가 감당해야 될 더 큰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비용을 치러가면서. 우리 건강보험료를 치러가면서 허용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각 개인들이 본인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이상한 음주 문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비용을 주세로 담당해야 돼요. 알코올을 소비해서 발생되는 소비세로 감당해야 돼요. 아니요, 엉뚱하게 다른 술 마시지도 않는 사람들 돈으로 술 마시는 사람 병을 다 치료해 줄 수 없잖아요. 술 소비에 따른 세금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술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를 그 돈으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술값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술을 마시는 문화가 조금 더 정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과학적, 보건학적으로 풀어야 되고 윤리적으로 풀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경제적으로 풀어야 돼요. 예, 알코올 중독도 다른 약물 중독과 유사합니다. 나타나는 현상도 유사하고 내성이 발생하는 것도 유사하고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유사하고 금단 증상도 분명히 나타나고 그래서 중독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통해서 마약류를 전부 나열해 놓고 여기서 중독성, 의존성이 강한 게 뭐냐 그리고 사회적 위해성, 보건적 위해성이 높은 게 뭐냐 이렇게 점수를 매기게 했어요. 0점부터 3점까지 가장 강한 거 3점, 가장 약한 게 0점. 그래서 점수를 매겨봤더니 위해도가 가장 높은 거, 의존성과 위해도를 다 평가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게 뭐냐? 에탄올이 코카인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현재 사회적 위해도가 훨씬 더 강하니까. 중독 의존성도 오히려 대마보다 에탄올이 더 높아요. 그리고 그 위해를 비교해 보면 필로폰에 의해서 발생되는 위해보다 에탄올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 피해야 될 물질이에요. 현재 전 세계가 이 에탄올 중독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WHO가 정책을 펴고 있고 각 국가들이 다 그런 그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첫 번째는 이제 상담 심리요법이 적용하고 사회요법이 적용돼요. 그 사람이 술을 안 마시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서 돌립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돈을 줘요. 우리나라도 그런 알코올 중독 방지를 위해 국가가 투자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지원하고 있어요. 이때 의료적인 요법이 같이 보강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술을 많이 마시면 음주가 너 복원에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위해가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더라도 어느 범위에서 마셔야 되는지를 교육하는 예방교육이 있어야 돼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회가 지금 현재 그 중독 프로그램을 잘 지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대해서 국민 복원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사실 우리나라도 음주 문화 많이 바뀌었죠. 제 연령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30대 때, 40대 때까지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술을 거의 안 마셔요. 마시더라도 조금 마시고. 개인적 인식 변화에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마약퇴치운동본부 같은 그런 기구들도 마약퇴치에 지금 정신이 없지만 그 진입로 역할을 하는 게 담배나 술이에요. 담배나 술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질 위험이 그걸 전혀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몇 배 더 높아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고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죠. 언론도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 거죠. 영화를 만든다든지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도 술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배제하는, 술을 많이 마셔야 마치 상남자처럼 보이는 그런 문화에서 벗어나야죠.